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 22층 호텔 건물의 모든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호텔 건물의 창틀에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흰 매트리스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트리스는 공중에서 벌럭이며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차의 사다리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의 끝은 22층짜리 건물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날 그 건물 안에는 약 300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내려가지 못했는가? 왜 올라가지도 못했는가?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그것을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었는가? 대한민국 최악의 화재 참사.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71년 12월 24일 밤, 명동거리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1년 중 단 2번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리는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 이 두 날만큼은 자정이 넘어도 거리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가 아까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동 골목골목에서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점 진열창에는 성탄 장식이 걸렸고 거리에는 외푸깃을 세운 인파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그 인파의 한가운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밤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충무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22층짜리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회전 출입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두 청년이 그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선음악회 출연 대가로 받은 호텔 숙박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교 공학계열 1학년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듀엣 활동을 해왔고 이날 밤은 두 사람 중 한 명의 20살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숙박권을 받아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시죠? 객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청년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살의 어느 밤, 생일 선물처럼 받은 호텔 객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그 시대의 자랑이었습니다. 1969년 완공된 22층 건물, 엘리베이터만 8대, 모든 객실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의 텔레비전 보급 대수가 70만 대가 채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0가구 중 한 집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객실 하나마다 텔레비전 한 대씩 따로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스위트룸 하루 숙박비는 당시 구급 공무원 한 달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회전 출입문 안쪽으로는 양복을 입은 벨보이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숙객이 프론트에서 영어로 체크인을 하는 풍경이 이 호텔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투숙객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이름난 손님들이었습니다. 호텔의 동쪽은 객실 222개, 서쪽은 은행과 30여 개의 회사가 들어선 사무동이었습니다. 2층에는 커피숍이, 3층에는 식당과 바와 칵테일 라운지가, 4층에는 대연회장과 미장원이, 그리고 21층에는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지는 스카이 라운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객실에 짐을 내려놓은 시각, 21층 스카이 라운지의 통유리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먼 곳의 가로등 행렬.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를 위한 거대한 조명탑처럼 빛났습니다.
그 시각 그 건물의 1층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의 주방, 나무 카운터 뒤편에 손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에 20kg짜리 프로판 가스통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스통 위에는 화덕 버너로 이어지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관은 쇠로 된 고압 호스가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PVC 배관이었습니다. 가스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자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프로판 가스통은 본래 5개의 불연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에서는 그것이 주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성탄 장식과 캐럴 너머의 어둠 속에서 가스통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청년도 그중 두 사람이었고 11층에는 주한 대만 대사관의 공사가, 다른 한 객실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관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긴 사람들은 밤 늦게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의 카펫은 두툼했고 방문은 두꺼운 목재였습니다. 객실 천장의 화재 경보기는 조용했습니다. 명동거리의 캐럴 소리가 호텔 외벽을 타고 들어오다 객실 문 앞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약 300명이 잠든 그 건물의 1층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스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 호텔 1층 커피숍 주방의 한 여직원이 화덕 앞에 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은 대부분 아직 객실에서 자고 있었지만 1층 커피숍은 아침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화덕 버너의 점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가스가 새어나오고 점화 스위치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 뒤편에서 대문이 터졌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여직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한 명은 카운터 뒤편 가스통 가까이에 있었고 다른 2명은 서쪽 벽 의자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 카운터 뒤 PVC 배관에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배관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 핀의 끝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 구멍에서 흘러나온 프로판 가스가 주방 공기에 섞여 있다가 화덕 버너 불꽃과 만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음이 1층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화염이 커피숍 입구를 빠져나와 로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두툼한 나일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은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한지 벽지가 발라 있었습니다. 3가지 모두 불에 잘 타는 자재였습니다. 당시 고급 호텔의 인테리어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무와 천과 종이로 꾸미는 것이 격조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자재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따지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염은 카펫을 타고 번지고 합판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시작된 불길은 곧장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호텔의 비상 계단에는 방화문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두꺼운 철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1층의 불길이 22층까지 그대로 통하는 길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염은 계단 통로를 타고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굴뚝 안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위층으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굴뚝 효과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뻥 뚫린 통로 안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불길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22층의 건물 안에 그 굴뚝이 2개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비상계단 하나, 그리고 냉난방 덕트 하나. 냉난방 덕트는 각 층의 천장 안쪽을 관통하며 객실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공기를 보내는 통로였지만 이날 아침 그 안을 흐른 것은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유독가스였습니다. 객실의 냉난방을 위해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덕트가 있었는데 그 덕트 안에서도 연기가 빠른 속도로 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발화 후 불과 1시간 30분 만에 21층 스카이 라운지에까지 불길이 도달했습니다. 전날 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객실 복도에는 회색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합성 섬유 카펫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는 단순한 매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유독가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는 객실 문 아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에 카펫이 타는 자극적인 냄새가 객실 안으로 번졌습니다. 전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든 투숙객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그날 아침 경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장의 경보기는 그저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알게 된 것은 연기가 객실 문 아래로 스며들어 코 속을 자극한 뒤였습니다. 어떤 이는 매캐한 냄새에 잠을 깼고 어떤 이는 복도의 비명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복도는 이미 회색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염은 아래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고 시야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8층의 한 투숙객이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문을 열자 위에서 회색 연기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한 층, 두 층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7층에 도달했을 때 더는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래서 솟구쳐 오르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연기는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계단 통로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숙객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층을 올라가는 사이에도 연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손수건이 걸러주는 것은 냄새뿐이었고 눈은 따갑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18층 자기 객실 문 앞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울수록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객실의 투숙객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8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22층까지 사람을 실어 나르던 그 엘리베이터들이었습니다. 투숙객 3사람이 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의 전기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3층과 4층 사이. 좁은 철제 상자 안에 갇힌 3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진화 작업이 끝난 뒤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막혔고 아래서도 막혔습니다. 남은 길은 옥상이었습니다. 고층부 객실에 있던 투숙객 중 일부는 비상계단을 거꾸로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21층 스카이 라운지를 지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뜨거운 연기를 헤치며 스카이 라운지를 통과했습니다. 옥상 출입구 앞에 도달한 사람들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어깨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철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그 자물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문은 그저 닫힌 문일 뿐이었습니다. 그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은 그날 아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연기가 옥상 출입구 안쪽까지 차올랐습니다.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진화가 끝난 뒤 옥상 출입구 앞에서 약 2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려갈 수 없었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곳은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15층, 17층, 19층, 20층. 객실의 창문이 깨지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리는 모습이 거리에서 올려다보는 시민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침대 시트를 묶어 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객실의 매트리스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매트리스가 떨어지는 충격을 줄여주리라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밖으로 몸을 던진 사람이 그날 38명이었습니다. 매트리스는 공중에서 펄럭이며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상에 닿은 것은 매트리스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지상에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한 소방관은 매트리스를 묶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부터 땅에 닿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고 있던 시민들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창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얼굴과 몸에 핏자국이 튀었지만 그것을 닦고 다시 구조에 나서야 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층의 한 호텔 직원이 객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기역자 형태였고 7층의 한쪽 끝에는 평평한 중간 옥상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7층과 8층의 객실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손님들을 깨웠습니다. 불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연기를 해치며 손님들을 8층 계단으로 유도하고 다시 7층의 중간 옥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약 50명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시각. 7층 중간 옥상에서는 50명이 차가운 12월의 공기 속에 모여 있었고 21층 옥상 출입구 앞에서는 약 20여 명이 잠긴 문을 두드리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7층 중간 옥상에 모인 약 50명은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방차 사다리가 호텔 외벽을 향해 천천히 뻗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의 끝이 그들이 서 있는 7층 난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긴 사다리차의 길이는 32m였습니다. 이 호텔은 22층, 높이 약 82m의 건물이었습니다. 사다리차의 끝은 건물 전체의 3분의 1 지점, 7층 난간에 가까스로 닿았습니다. 8층, 9층, 10층 위로는 사다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7층 중간 옥상에 모인 약 50명에게 사다리차는 생명선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한 명씩 받아내렸습니다. 사다리는 바람에 흔들렸고 한 번에 한 명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지 못하면 떨어지는 높이였습니다. 한 사람을 내려보내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여성, 노인, 아이 순으로 사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50명이 모두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7층까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8층 위는 달랐습니다. 이 호텔에는 8층부터 21층까지 객실이 100개도 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다리차는 닿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더 위로 뻗어보려 했지만 32m가 한계였습니다. 이날 호텔 화재 현장에는 약 1,9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소방관, 의용 소방대원, 경찰, 구청 직원, 군인, 그리고 미군 소방대까지 서울이 보유한 거의 모든 소방 인력이 그 한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을 뿐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다리는 32m에서 멈춰 있었고 호스의 물줄기는 고층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에서 구조가 시도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호스를 건물 외벽을 향해 겨눴습니다. 물줄기가 뻗어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물줄기는 6층 부근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힘을 잃었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 닿기도 전에 수증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22층 건물의 화염을 끄기에 그 물줄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호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사람이 떨어지고 있었고 호스 외에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소방 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방관이 헬기로 사람을 구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용한 모든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육군 헬기, 공군 헬기, 그리고 미군 헬기까지. 그러나 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없었습니다. 헬기가 내려앉을 저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헬기가 옥상 위에 바퀴를 대고 내려앉으면 사람들을 태우고 바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포트가 없다는 것은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헬기는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는 한 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력이었습니다. 헬리콥터의 하강 기류는 옥상 위의 연기를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옥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뜨거운 연기가 다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건물 위로는 뜨거운 공기가 거대한 기둥을 이루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이 상승기류 때문에 헬기가 건물 옥상 가까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욱한 연기는 시야를 가렸고 헬기 조종사는 옥상의 위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옥상에 잠긴 출입구를 뒤로 하고 옥상 바닥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8명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좁은 비상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이들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옥상 위에 허공에 헬기를 띄운 채로 로프를 내렸습니다. 밧줄 한 가닥. 그것이 옥상의 사람들과 헬기를 잇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프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그 사람을 매단 채 인근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20층 높이의 허공. 발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화염이 창문을 뚫고 나오고 있었고 위에서는 헬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과 로프,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로프를 잡은 사람의 몸이 헬기에 의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이 옥상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22층 높이의 허공이 발 아래로 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로프는 헬기의 진동과 바람에 의해 좌우로 흔들렸고 매달린 사람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을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헬기는 그 사람을 매단 채 천천히 수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인근 건물의 옥상까지. 그 거리는 수십 미터에 불과했지만 로프에 매달린 사람에게 그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발 아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옆으로는 호텔 창문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근 건물의 옥상이 가까워졌습니다. 로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매달려 있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손을 펴자 로프와의 마찰로 손바닥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6명이 그렇게 인근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남은 2명은 로프를 놓쳤습니다. 같은 로프, 같은 헬기, 같은 높이. 그러나 겨울바람이 한 번 더 불었을 때 손에 힘이 남아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하나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층부 객실에서는 매트리스를 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보려다 지상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소방력이 모였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2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그 22층에 닿는 사다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화세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층부의 가연성 자재들이 거의 다 타버린 결과였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11층 10,004호 객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누군가의 손이 유리창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1층 1104호 객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그 모습을 본 소방관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1층 생존자 확인. 남자는 주한 대만 대사관의 공사였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 이미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객실 안에 있었습니다. 오전 객실 복도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공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지 않는다. 대신 객실 안에 머무른다. 객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조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려서 찬물이 콸콸 쏟아져 욕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이불을 끌고 왔습니다. 이불을 욕조물에 담갔다 꺼내 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이불을 객실 출입문 아래 틈에 깔았습니다. 복도의 연기가 객실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통로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적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와 겹겹이 덮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젖은 이불을 방패 삼아 웅크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공사는 욕조 안에 있었습니다. 욕조 밖의 객실에서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목재로 된 객실 문이 복도의 열기를 받아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새어 들어왔고 천장에서는 합판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유리창이 열기에 깨지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연기가 밀려 들어왔다가 바람에 실려 나갔습니다. 연기가 들어올 때마다 욕조 안의 공기가 나빠졌습니다. 공사는 젖은 이불을 코와 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불 사이로 숨을 쉬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수도꼭지를 다시 틀었고 이불이 마르기 시작하면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행동을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시작된 불이 오후 1시까지 그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화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했을 때 공사는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객실 창문가로 다가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상의 소방관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입한 것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11층 복도까지 화세가 꺾이고 잔불을 헤치며 진입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1104호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객실 안에서 공사가 나왔습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였지만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공사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양쪽의 객실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를 붙잡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1104호에서 공사를 구조한 소방관들은 전원 1계급 특진했습니다. 공사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조 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가 마신 공기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호흡을 통해 그의 기도를 태웠습니다.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열흘을 버텼습니다. 화재 발생 열흘째인 1972년 1월 4일, 공사는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수료 훈장 흥인장을 추서했습니다. 같은 호텔의 또 다른 객실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관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화재 당일에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보국훈장 청수장을 추서했습니다. 화재는 10시경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시작된 불이 약 12시간 만에야 멈춘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본격적으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입한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까맣게 그을렸고 카펫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객실 문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열어둔 문이거나 열기에 뒤틀려 저절로 열린 문이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침대 아래서, 욕실 안에서, 창문 가까이에서. 각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향했는지를 그 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객실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다 연기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창문 틀에 손을 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시신은 욕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을 틀었으나 이불을 적시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104호의 공사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는 끝까지 해낼 수 있었고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사망자는 163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63명, 실종자는 25명이었습니다. 투숙객 약 300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110명 남짓이었습니다. 시신 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 시신이 자기 가족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과 임시안치소에서는 같은 시신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엇갈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옷에 단추 하나, 반지 하나, 시계 하나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 한 사람이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신의 손목에 끼워져 있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의 유리는 깨져 있었고 바늘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시계의 모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유족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신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이 화재에서 가족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유족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20세 청년 2명도 그날 그 호텔 안에서 숨졌습니다. 생일을 맞아 호텔에 투숙했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163명. 이 숫자를 만든 건물은 대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이 건물을 안전하다고 검사했는가? 화재가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난 시각, 호텔 앞 도로에 방송국 중계차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방송사가 셋이었습니다. 이 세 방송국은 모두 사대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텔이 있던 명동 충무로와는 자동차로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방송기자들은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카메라를 챙겨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낮 첫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위로 검은 연기에 잠긴 22층 건물이 비쳤습니다. 카메라는 건물 외벽을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7층 부근에서 사다리차가 멈춰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위로는 창문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위로 올라가자 창틀에 매달린 사람의 실루엣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화재는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약 10시간 동안 계속 방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서는 그날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호텔의 창문에 매달린 사람들의 실루엣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의 몸이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거리에서 캐럴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텔레비전 앞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화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난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도쿄와 홍콩에 주재하던 외국 통신사들의 특파원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통신사들이 서울 지국으로 인력을 급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파원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에도 호텔 외벽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화재 소식은 미국과 유럽의 저녁 뉴스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서양의 신문들은 다음 날 아침 일면에 호텔 사진을 실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100%에 가까웠습니다. 가구당 한 대 이상의 텔레비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화재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텔레비전이 70만 대가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일어난 화재를 가구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나라들이 지켜본 셈이었습니다. 이 화재는 당시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었습니다. 호텔 주변 도로에는 또 다른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군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경찰이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사이로 검은색 차량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호텔 외벽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연기와 화염을 향해 호스를 겨누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서울시장도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관계자들 앞으로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제복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헬멧 아래 얼굴에는 땀과 재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도 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 호텔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사고가 어느 한 도시의 화재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규모의 참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과 유럽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식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22층 호텔이 검은 연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이 도시의 이름이 그날 밤 그렇게 세계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는 텔레비전이 거의 보급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완공된 지 2년이 넘도록 정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의 서울은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해의 서울 인구는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1960년대 초만 해도 서울의 인구는 240만 명 정도였습니다. 10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서울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과 건물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것을 다시 짓기 위한 자재도 인력도 규제도 부족했습니다. 1945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서 건축 행위 자체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건물은 부족했고 수요는 넘쳐났습니다. 건축은 속도가 곧 가치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빨리 짓는 것이 좋은 것이었고 높이 짓는 것이 잘 짓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은 속도 앞에서 뒷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철근 대신 나무를 쓰는 일도 있었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양생하지 않은 채 다음 층을 올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빨리 올리는 건축주에게 돈이 되었고 느리게 검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봉투가 돌아갔습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도심에는 고층 건물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1971년 당시 서울 시내 고층 빌딩은 90여 동에 달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바로 이 호텔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착공은 1967년 10월이었습니다. 원래 설계 도면에는 19층 건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19층이 21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옥상층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22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이 시기에 서울에서는 그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건축주는 먼저 작은 규모의 도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기준을 통과하기 쉬운 낮은 층수로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허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 설계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층수를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명동의 한 정부 건물도 착공 당시 4층이었던 것이 완공 때에는 13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설계 변경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정부 건물조차 이러했으니 민간 건물은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규모로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 층수를 늘리는 시기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17억 7,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건물은 기역자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1969년 4월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1968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건축과의 두 직원이 현장에 나가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점검 결과 보고서에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 끝에는 준공 검사 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다고 적은 그 손이 같은 보고서에서 검사 필증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경 소방과는 이 호텔에 대해 따로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과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소방시설이 미비하다. 소방과는 이 사실을 서울시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건축과는 그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소방과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건물에 대해 건축과가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장 한 장이 3년 뒤 163명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시기의 건축 행정에는 한 가지 특이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한 기획관리관은 훗날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건축 현장으로 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은 매일 아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건축주로부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곧장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봉투를 정리한 뒤에야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의 두께는 건물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고층일수록 위반 사항이 클수록 봉투는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기획관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위법이고 부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처벌 규정은 이러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하면 벌금 3만 원 또는 징역 6개월. 벌금 3만 원이라는 액수는 당시 쌀 80kg 한 가마니가 약 3천 원이던 시절의 가격입니다. 쌀 10가마니 값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22층 건물 한 채를 위법으로 짓고 받는 벌금이 25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액수가 누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의 운명에는 한 가지 더 기록되어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1969년 4월에 완공된 이 호텔은 정식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11월 화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건축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 완화된 기준 안에서 이 호텔은 비로소 정식 준공검사를 통과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호텔은 정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는 매일 밤 손님이 잠을 잤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2년 동안 호텔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검사 필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한 달 뒤에 그 건물은 검은 연기에 잠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1월 15일 서울지검 강력부가 기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8명이었습니다. 호텔 사장, 호텔 지배인, 기술과장, 기계주임, 가스배관 담당 직원, 서울시 건축과 직원 2명, 그리고 1층 커피숍의 주방장. 이 가운데 7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명단에 호텔 사장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이 화재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경영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검찰이 분명히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방장 1명만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기소 제목은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었습니다. 업무상 실화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주의로 불을 낸 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그 부주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 163명이 죽고 63명이 다친 화재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 절차였습니다. 공판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판 첫날, 호텔 사장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법정 입구가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들것이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그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시트가 그의 몸 위에 덮여 있었고 옆에서는 의료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병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였습니다. 방청석에는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들것이 법정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자리 옆에 놓였습니다. 판사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갈 수 없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된 지 5분쯤 지났을 때 호텔 사장의 들것이 다시 법정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특실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163명이 죽은 호텔의 주인이 첫 공판에서 5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유족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들것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날의 풍경은 이후의 재판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공판이 열릴 때마다 호텔 사장은 들것에 실려왔고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누울 수 있는 사람과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 그 풍경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욕이었습니다. 1심 재판은 그 뒤로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972년 5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차례로 형량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호텔 사장,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 호텔 지배인,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 기술과장,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
3명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정에서 다른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기계주임, 가스 취급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금고 3년, 실형. 가스배관 담당 직원, PBC 배관을 직접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금고 5년에 벌금 1만 원, 실형. 이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곧장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시 건축과 직원 2명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한 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가스배관을 다룬 직원에게 5년 실형이 선고되던 그 법정에서 위법한 건물의 검사 필증을 찍어준 공무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방청석에서 한 유족이 일어섰습니다. 울음을 참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 뒤였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사건. 그러나 전혀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163명이 죽은 호텔의 사장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스통을 다루던 직원은 그날 저녁 교도소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사장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호텔 사장의 형량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조차도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항소심의 시각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호텔 사장, 무죄.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건축과 직원 2명. 이 두 사람도 무죄였습니다. 위반 사항을 알면서도 검사 필증을 발급한 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1973년 1월 31일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정.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다툰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법을 적용한 방식이 옳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호텔 사장은 그 화재의 책임자인가 아닌가.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호텔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이미 다음 피고인의 판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업무별로 책임 부서를 정하여 일반 행정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점,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하여 당국에 신고한 점, 무로보아 업무상 실화죄에서 말하는 화기 취급 업무 담당자라 하여 화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건축관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 해도 대표이사로서 실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결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텔 사장은 회사 전반을 총괄했을 뿐 가스나 화기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 일은 따로 책임 부서가 맡고 있었다. 또한 사장은 방화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따로 선임해 당국에 신고했다. 방화관리자란 건 건물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도록 선정된 별도의 담당자입니다. 소방법이 요구하는 그 절차를 사장은 이미 다 밟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형사 책임은 그 방화관리자와 가스를 직접 다룬 실무자에게 있는 것이지 대표이사인 사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건 역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으로 묶을 수는 없다. 이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를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화재의 책임을 누가 불을 다루었는가로 좁혀보았습니다.
사장은 회사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이지 가스통을 만지거나 배관을 연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스와 화기를 직접 다루는 일은 사장이 따로 지정한 담당자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를 소방법에서는 방화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사장은 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가 완료된 이상 화재의 과실 책임은 그 방화관리자와 가스를 직접 취급한 실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장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상 실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63명이 죽은 건물의 최종 경영 책임자가 형사 절차 안에서는 불을 다루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방화 관리자를 지정했다는 서류 한 장이 경영자의 형사 책임을 지워주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 기술과장, 기계주임, 그리고 가스 배관 담당 직원, 이 4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5년 실형을 받았던 가스 배관 직원은 최종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으로 줄었습니다. 163명이 죽은 화재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은 가스 배관을 손으로 만지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형이 1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시 건축가 2명에 대한 판결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2사람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 형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공검사 당시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사 필증을 발급한 행위, 그것은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하라는 취지의 환송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류를 갖추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었으니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사장을 풀어주고 서류가 공무원을 붙잡은 셈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죽은 163명의 이름은 그 어떤 서류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163명이 죽은 호텔의 사장은 무죄, 그 호텔의 검사 필증을 찍어준 공무원은 다시 재판, 가스 배관을 다룬 직원은 1년 6월 실형 확정. 판결이 끝나고 법정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163명의 목숨에 대해 법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선 유족들 중 일부는 한자리 내 멈춰섰습니다. 손에는 신문 한 장씩이 쥐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일면에는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사장 무죄 확정. 163명의 목숨값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1972년 봄, 서울시청 건축과 사무실의 문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감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렸고 캐비닛이 열렸고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봉인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그해 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건축직 공무원은 모두 180명이었습니다. 감사가 끝났을 때 그 가운데 105명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파면된 사람과 사직 권고를 받은 사람을 합한 숫자였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처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한 달 이상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건축과의 절반 이상이 이 감사 한 번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공무원들은 한동안 건축 현장 점검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점검을 나갈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나가더라도 예전처럼 봉투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처분은 공무원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건축주와 공무원 30여 명이 추가로 고발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재벌 회장과 사학재단의 이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한국건축행정의 한 매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3명이 죽고 나서야 이 도시의 건축행정이 한 차례 청소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법안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방법이 손질되었습니다. 1973년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된 작은 노즐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어 불을 끄는 장치입니다. 이 호텔에는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63명이 죽고 난 뒤 스프링클러는 비로소 법으로 강제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건축법 위반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3만 원이었던 벌금은 3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배의 인상이었습니다. 6개월이었던 징역형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쌀 10가마니 값으로 22층 건물을 위법하게 짓던 시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1973년에는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재보험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4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보험이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63명의 죽음 위에 이 나라의 화재 안전제도가 비로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사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법은 이미 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뒤였습니다. 공무원 105명이 자리를 잃는 동안 호텔 사장은 자유의 몸으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호텔 건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그을음에 뒤덮였던 외벽이 다시 닦였고 무너진 내장재가 뜯겨나갔습니다. 1975년 한 기업이 이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영업구역이었던 객실 222개의 동쪽 동은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서쪽의 사무동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뒤 이 건물은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1971년 12월 25일로부터 6년이 지난 1977년이었습니다. 대학 가요제 무대 위에 세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6년 전 그 호텔 화재로 숨진 20살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곡을 쓴 사람은 그날 함께 숨진 다른 한 청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곡을 쓴 청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남긴 악보를 들고 동생이 가요제 무대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날 동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은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오래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사의 뜻보다 멜로디를 먼저 기억했고 그 멜로디를 쓴 사람이 20살의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렸습니다. 가사를 쓴 청년도 곡을 쓴 청년도 그 노래가 처음 울리던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한복판에는 지금도 2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의 1층 로비에는 이제 회전 출입문 대신 자동문이 달려 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노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입니다. 비상계단의 문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화문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 천장 곳곳에 화재 경보기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사무용 빌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회전문 자리에 자동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건물의 이름이 한 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건물 자리에서 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일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매일 그 건물 안에서 일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의 흔적은 더 이상 이 건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 외장재가 외벽을 덮었고 새 카펫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는 이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뒤로 그 문을 안쪽에서 열 수 없게 잠그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손, 자물쇠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자리는 새 페인트로 덮였습니다. 같은 날 그 호텔에 머물렀던 두 청년의 노래는 지금도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20살의 한 명이 작사하고 다른 한 명이 작곡한 그 짧은 노래입니다.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은 그 노래는 80년대를 지나 90년대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렸습니다. 지금은 그 노래를 듣고도 그 두 사람을 떠올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노래 한 곡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만들어졌던 책상은 호텔 객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객실의 두 사람은 그 객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법정 기록은 1973년 1월 31일자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사장은 그날 무죄로 풀려난 뒤 이 사건의 형사 절차에 다시 불려나오지 않았습니다. 163명이 죽은 화재의 책임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법의 답은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대신 법은 다른 곳에 답을 적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 시행령에, 벌금을 1000배로 올린 처벌 조항에, 4층 이상 건물의 화재 보험을 의무화한 새 법률에. 법이 한 사람의 책임은 묻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규칙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규칙들은 이후 수많은 건물의 천장과 계단과 출입구의 형태를 갖춘 채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건물의 어느 천장에서 이름 모를 노즐들이 조용히 매달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매년 명동거리에는 다시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거리에는 인파가 모이고 상점에는 성탄 장식이 걸립니다. 그 거리에 한 모퉁이에 2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